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YTN 봄철 개편으로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좀 전에 3번씩 반복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승부 4부 모두의 월드 시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 의혹이 우크라이나의 조작이라고 부인한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서 푸틴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오늘 발표된 기후 변화 관련 보고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승원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또 그 화면도 보도가 됐어요. 네, 저도 국제적으로. 사진을 좀 봤습니다. 그 지금 블러 처리가 돼서 정확하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참 끔찍한 장면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국제적으로 파장이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부차 그 이름입니다. 그 지역 이름이 부차인데요. 예. 부차 등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공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라면서 앞으로 전범 재판을 위해서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재판을 위해서 현지에 사람도 보내고 거기서 모든 그 증거들을 수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는 예. 이제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데고요. 또 개인의 전쟁 범죄를 다루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지, 왜냐하면 지금 예. 국가 간 분쟁이니까, 아니면은 푸틴을 콕 집어서 전쟁 범죄를 일으켰으니까 국제형사재판소로 갈지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없는데 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언급되고 있죠.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만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공동조사팀을 설치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뭐 푸틴을 바이든 대통령이 전범이라고 규정한 건 이미 지난달부터입니다. 네, 그렇죠. 기자들 네.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떤 단어를 쓰냐가 이제 범죄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에 전범이라고 처음 언급한 게 지난달 16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살인 독재자, 도살자, 폭력배,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단어를. 이게 저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푸틴을 부른 네, 네. 칭한 말이군요. 네. 살인 독재자, 도살자, 폭력배. 예. 몇 년 전에 바이든은 이 폭력배란 단어를 특히 좋아하는지 시진핑을 향해서도 폭력배라는 단어를 한참 전에 쓴 적이 근데 있는데. 우리가 듣는 폭력배라는 단어의 뜻하고 조금 다르죠. 다르죠. 네, 저 느낌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폭력배라는 말하고는.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네. 이렇게 그런데 좀 느낌은 좀 다르긴 한데, 굉장히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강력하게 비판할 때, 특히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자들을 비판할 때 쓰는 특정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언어를 사용해서 연일 지금 푸틴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 외에도 또 추가 제재,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언급하고 있죠. 네, 같은 날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난달 초에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그리고 석탄에 대해서 독재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독재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제재 방안은 이런 게 언급되고 있네요. 이 러시아와 무역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네. 그 2차 제재, 그런 국가들도 함께 제재한다라는 세컨더리 섹션이죠. 그래서 네. 2차 제재를 하고 또 에너지, 광물, 운송, 금융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제재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이제 좀 프레스하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만은 좀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는 유럽 연합이 같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유럽 연합 내부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게 좀 급한 국가들은 그렇게 세게 하지 말자. 네. 근데 또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의 가장 아픈 부분이 이 에너지 이쪽인데, 석유 이런 쪽인데, 그것을 억압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러면 저는 지금 내분이 있는 건데. 네. 그 지금 러시아의 네. 돈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EU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이런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를 직접 수입하지 말고 러시아에 타격을 주자라는 거고,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독일이나 혹은 네덜란드 이런 데는 에너지 수입 금지까지는 우리 좀 힘들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네, 나라마다 이제 사정이 다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 근데 이번에 부차 지역 등등에서 민간인들 수백 명이 소위 이제 학살당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니까 독일도 약간 좀 온도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EU 같은 경우, 유럽 연합 같은 경우 가스의 90% 그리고 석유 제품의 97%를 수입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을 외부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스가 40%, 원유가 25% 이게 다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EU에 때문에. 있는 국가들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평균이. 네. 그렇다면은 나라별로 더 높은 나라가 있을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독일이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왜 가스관도 따로 설치하려고 지금 사실상 다 완성이 됐는데, 그 가스트롬인가요? 그 설치가 됐고 사실은 스위치만 온 하면은 바로 가스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지금 연결돼 있는 가스관도 있잖아요. 네, 원이 있고 투가 있는데요.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고 이 지하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하 해저로 해가지고 독일로 연결되는 게 완성이 사실상 됐는데 시행만 안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 온오프 스위치를 지금 못 열고 있죠. 네. 공사는 다 끝났는데.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독일이 그만큼 좀 본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하죠. 왜냐하면 에너지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물가 같은 것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이 부차 사건으로 이 유럽 내부에서도 프랑스도 그렇고 조금 더 일치된 모습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네. 그렇게 러시아로부터 직접 이렇게 가스관으로 가스 공급을 받는 나라가 독일 말고 또 다른 나라들은 없어요? 서유럽에서 상당 부분이 다 의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저희들은 뭐 가스 같은 거는 그 수송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공급받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그 같은 대륙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가까우니까 직접 가스관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뭐 배 타고 보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유통비용 그렇죠 절감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거기도 이제 타당성 검사를 해봤겠죠. 그래서 가스관들이 지도 보시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그어져 있어요. 뭐 폴란드 쪽 통해서 가는 거랑 뭐 등등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러시아 쪽 가스를 수입을 가능하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하려고 가스관까지 실제 만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은 맞죠. 독일이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면서 에너지원을 가스에 집중적으로 의존한 그 결과 아닙니까? 뭐 그들의 결론이 그거라면 그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킬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된 곳이 말씀하신 이제 부차 지역인데요. 근데 이곳 외에도 잇따라 의혹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모티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키우의 서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수도가 키우인데 그 인근 도시들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 그 정황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키우 주변에서 현재까지 419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419요. 19. 그리고 이게 문제는 교전 중에 사람들이 사망한 게 아니라 어떤 민간인 이제 시신들을 보면은 이렇게 손이 뒤로 묶여 있는 그것은 이제 다른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형하듯이 이제 고문하고 이런 거였을 텐데 그래서 손이 뒤로 묶인 채 사망한 민간인들도 다수가 발견됐다고 BBC 방송 등에 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티진 지역에서는 마을 지도자나 그 부인, 가족들이 함께 숨진 채 뭐 모래에 덮여 있는 이런 상황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 부차에서 벌어진 학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남동부 항구 도시죠. 이 마리우폴 같은 곳은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차를 직접 방문을 했어요. 이런 일은 전쟁 범죄며 세계는 이를 집단 학살로 인식할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이 이 민간인 학살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러시아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네, 뉴욕타임즈 보도인데요. 4일 보도였습니다. 그 부차 한 거리, 그 야블론스카 스트리트라고 그냥 거리 이름입니다. 한 거리에서 최근 촬영된 동영상이 하나 있고요. 한 달 전쯤에 민간 위성 업체가
찍어왔던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분석을 한 겁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한 지방의회 의원이 지난 1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한 영상이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그 민간 위성업체는 지난달 초부터 쭉 몇 차를 찍어왔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지난달 초 한 9일에서 11일 사이가 러시아군이 공식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때 확인됐던 최소 11구의 시신 위치와 지금 나중에 이 지방의회 한 의원이 찍은 그 시신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네.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근거가 마련된 것 같고요. 이번에 유엔 안보리, 그러니까 현지 시간 5일, 우리 지금 시간이 5일이지만 오늘 밤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유엔 안보리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게 미국에서 소집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소집을 요구했어요. 러시아가요? 네, 러시아가. 그러니까 저도 러시아는 회피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러시아가 그렇죠. 소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민간인 학살 수백 명 이제 시신들이 발견되고 국제적인 비난이 정말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해명하기 위해서 러시아 측이 이 안보리를 소집한 거 아닌가 이런 그래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러시아가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한가운데서 갑자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소환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스하고도 네. 이제 그런 건데 러시아와 이제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해야 되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관계를 좀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실제 뭐 메르켈 같은 경우는 16년 동안 총리로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기가 겹치는데 최근에 러시아의 이 침공 자체가 독일을 위해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그동안 너무 유화적으로 애매모호하게 해왔기 때문에 저렇게 전쟁까지 일으킨 거야라고 이런 비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젤렌스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3일 화상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4월 3일은 나토 정상회의가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퇴짜를 놓은 지 14년째 되는 날이다. 네. 수년 동안 서방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자 메르켈 전 총리가 이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이니까 2008년 얘기하는 건데요. 네, 네. 2008년 나토 정상회의 당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 그때 독일하고 프랑스는 아니야 정치적인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라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무산됐는데 당시 이제 독일과 프랑스는 약간 그 우리 버퍼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뭔가 완충지역. 완충지역. 예. 그러니까 중립국가를 통해서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실제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당시 메르켈 총리가 뭐 비단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요건으로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인 기원을 다 따라 올라가서 젤렌스키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꾸준히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었는데 말이죠. 결국 네. 이게 그 14년 전에 독일과 프랑스가 반대해서 좌절됐다. 뭐 여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크겠어요. 그렇죠. 항상 지나고 나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그때 예.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인데 역사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이 비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전쟁은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네. 저 일각에서는 5월 9일 종전설을 언급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서 5월 9일 종전설이 나오게 된 건가요? 네, 푸틴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에 맞춰서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은 실제 해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기도 하는데 네. 실제 뭐 나치를 이겼다면서 그때 세계대전 온실가스라는 게 더 배출할수록 지구 온도는 오르고 그렇죠. 온도가 또 오르면은 기후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 뭐 캘리포니아나 뭐 호주나 등등 보면은 갑자기 폭염이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네. 예상치 못했던 그 기후 변화들이 다 이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가 목표치를 정합니다.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안 돼라는 것이 2100년까지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80년 정도 남았는데 네. 이게 사실 80년이 굉장히 먼 일 같지만 우리 지금 기후 그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온도가 넘어가면은 지구와 인류가 한마디로 견딜 수 없는 온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도를
그 최대치로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따져보다 보니까 2019년 기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이상 감축해야 되고 2050년까지는 84%를 줄여야만 이 1.5도 온도를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어. 2050년까지는 84%예요. 네네.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2019년 기준.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 순 배출량은 지금도 계속 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서 이제 그래프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네. 배출량은 계속 누적되는 거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몇 년까지 얼마 해야 된다, 얼마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치를 수치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보고서의 역할이라는 게 각국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건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공장을 얼마나 돌려야 될까, 그렇죠. 자동차 배출가스 뭐 등등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산출해낸 수치인데 말이죠.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아니 선진국 유럽 뭐 미국 당신들이 수십 년간 그렇게 막 온실가스 배출하고 뭐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공기 안 좋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다 성공하고 나서 이제 개도국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 배출량 줄이라면은 이거 너무 불공평해라면서 이제 보고서 도출이 그래서 어려운 거겠죠. 각국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또 다르니까요. 그리고 네. 그 뭐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 뭐 화석 연료 배출량은 누적 순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북아메리카나 유럽 쪽이 굉장히 높고요. 네. 지금 현재 1인당 평균 인위적인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더라도 지역별로 북아메리카 쪽에 거주한 사람이 연간 19톤을 배출한 반면에 남아시아 거주한 사람은 2.6톤 정도밖에 배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갭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거 앞으로 참 뭐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또 목표량은 정해졌습니다만은 이거 실천하는 거는 사실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가지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4부 모두의 월드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